2020학년도 3월 고등학교 2학년 학평 한국사 해설을 맡은 길진봉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고요. 이번 학평에 대한 전반적인 총평은 우리가 앞에서 총평 파트에서 따로 했기 때문에 바로 문제풀이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풀면서 여러분들 이 시험에서 채점을 하고 시험 점수가 내 생각보다 너무 안 나왔어. 공부할 맛이 안 나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가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모르는 것을 점검하고 넘어가겠다라는 마인드로 접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거 실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내가 모르는 거를 어설프게 찍어서 맞춰서 그냥 넘어가는 게 더 독이 된다는 거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이 틀리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어요. 정말 내가 확실하게 모르는구나. 이런 모르는 부분들을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내가 점검하고 넘어가겠구나라는 그런 마인드로 접근을 한다면 이번 학평 좀 더 여러분들에게 유의미하게 다가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학평 시험 문제를 학교 선생님들이 시험 문제를 출제하실 때 많이 참고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한번 풀고 넘기지 마시고 문제를 좀 더 세부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내신을 대비하는 그런 시간으로도 활용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 같이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이 학평 강의를 듣는 친구들이야 뭐 당연히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학평 해설 강의를 클릭을 하신 거겠죠. 그렇죠? 여러분들의 그러한 노력 항상 선생님이 응원한다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 문제부터 우리 같이 파악하면서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죠. 자, 다음 가상현실 영상에서 볼 수 있는 유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해서 여기 많은 설명들이 나와 있습니다. 가상현실로 만나는 땡땡땡 시대, 이러한 이제 글이 주어졌을 경우에 이 글 안에서 키워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단서들을 찾아내느냐 찾아내지 못하느냐가 정답을 가르는 분수령이 된다는 거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키워드를 같이 찾아보도록 하죠. 자, 우리 연구소는 농경과 목축이 시작된, 이게 일단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 시대에는 농경과 목축이 시작되었다고 하네요. 자, 이 시대의 생활 모습을 가상현실로 체험할 수 있는 코너를 마련하였습니다. 자, QR코드를 통해 접속하면 이 시대 유적과 유물을 생생한 영상으로 볼 수 있고요. 이 유적은 주로 이제 서울 암사동, 강원 양양 오산리, 제주 한경 고산리 유적이다라는 또 다른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키워드를 뽑아보자면 크게 이 두 가지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네요. 농경과 목축이 시작되었고 대표적인 유적지로는 이런 곳들이 있다. 이 시대가 무슨 시대겠습니까? 일단 여기서 사실 게임이 끝납니다. 무슨 시대죠? 농경과 목축이 시작된 신석기 시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구석기 시대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어로와 수렵, 채집을 통해서 식량을 획득을 했고요. 신석기 시대에는 농경과 목축이 시작되면서 신석기 혁명이 일어났다. 인간 생활이 굉장히 크게 변했고 인간이 정착 생활을 본격화했다 라는 거 여러분들 아마 공부를 해서 알고 있을 겁니다. 자, 근데 지금 이 문제는요, 그러한 신석기 시대의 생활 모습을 묻는 것이 아니고요, 이 신석기 시대를 대표하는 유물을 고르라는 문제니까 우리 같이 보도록 하죠. 1번 보겠습니다. 자, 1번은 주먹도끼입니다. 주먹도끼는 뗀석기로서 대표적인 구석기 시대의 유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따라서 정답이 아니겠고요. 자, 2번은 뭡니까? 2번은 비파형 동검으로서 청동기 시대를 대표하는 유물입니다. 북방식 고인돌과 더불어서 고조선의 세력 범위를 유추할 수 있는 유물이기도 하죠. 자, 3번은 뭡니까? 3번은 산과 이상한 나무 같은 그런 무늬들이 이 벽돌에 그려져 있는데요. 이거 산수무늬 벽돌, 백제의 유물이고 백제의 도교 문화를 엿볼 수 있는 유물이라는 것도 우리가 역시 중요하게 다뤘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4번 볼게요. 4번에 이제 밑에가 뾰족하게 생기고 빗살무늬가 들어가 있는데 이게 그 유명한 빗살무늬 톡이죠. 한반도의 신석기 시대를 대표하는 유물이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라는 것으로 알 수가 있고요. 자, 5번 같은 경우는 신라에서 6세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6세기 아니 5세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그릇입니다. 이게 호우명 그릇이라고 해서 신라의 유물이고요. 여기 보면은 광개토대왕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신라의 유물임에도 광개토대왕 이름이 새겨져 있다. 신라에서 고구려가 이 시기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을 알 수 있구나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는 그런 유물입니다. 그래서 5번 같은 경우는 신라 5세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유물이고요.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번 문제를 풀어봤고요. 자, 2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자, 보도록 하죠. 가는 주변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자,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국내성으로 천도를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두 번째 키워드 5세기 장수왕 때, 그리고 장수왕 때는 남진 정책을 추진하면서 평양으로 천도하였다. 키워드 범벅이네요. 그렇죠? 이 정도 주어지면 가가 어렵지 않게 이 나라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바로 어떤 나라입니까? 바로 고구려죠. 고구려. 고구려는 졸본 지역에서 건국이 되었고요. 국내성으로 천도를 했고 장수왕 때 남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평양으로 한 차례 더 천도를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이거보다 조금 수준이 높은 조금 어려운 문제로 출제가 된다면 특정 왕에 대한 것을 묻는 문제로 나올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국가를 묻는 문제로 출제가 됐죠. 그래서 고구려라는 나라의 전반적인 특징에 대해서 다룬 선지를 고르면 되겠습니다. 1번 볼게요. 과거제를 도입했다. 과거제가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도입된 시기는 고려 광종 때죠. 따라서 정답이 아닙니다. 고려 광종 때가 되겠고요. 삼성육부제를 운영하였다도 정답이 아니죠. 삼성육부제를 운영한 나라는 발해가 되겠죠. 발해. 선생님, 고려도 삼성육부제 아닌가요? 아니죠. 고려는 이성육부제입니다. 원래 이 삼성육부제는 중국의 제도예요. 중국 수당대에 완성된 제도인데 이 중국의 제도를 발해도 받아들였고 고려도 받아들였는데 고려 같은 경우는 이성육부제였죠. 그렇죠? 삼성육부제는 발해가 되겠습니다. 3번에 구주 오소경 체제를 갖추었다. 구주 오소경 체제는 언제입니까? 통일신라 시대의 지방제도라고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자, 4번 볼게요. 일본의 통신사를 파견하였다. 일본의 통신사를 파견한 나라는 어디입니까? 바로 조선이죠. 따라서 정답이 아니고 마지막 5번이 바로 고구려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살수에서 수의 군대를 물리친 사건, 이게 뭡니까? 살수대첩이고요. 을지문덕이 여기서 활약을 했죠. 이 살수대첩 같은 경우는 612년에 벌어졌고요. 수나라 군대를 고구려가 격퇴한 전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번 정답은 그래서 5번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자, 3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자료를 활용한 탐구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료를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진성여왕. 자, 진성여왕은 신라 말기의 왕입니다. 자, 그리고 궁예라는 이름이 나오죠. 궁예. 궁예는 후삼국 중에서 어떤 나라를 세운 사람이에요? 바로 후고구려를 세운 인물이죠. 후고구려. 후삼국 중에 하나인 후고구려를 세운 인물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효공왕 5년 8월에 견원. 자, 견원이라는 또 중요한 키워드가 나오죠. 자, 견원이 그래서 금성 남쪽 마을에 약탈하였다. 이 견원은 바로 어떤 인물입니까? 역시 후삼국 중에 한 나라였던 후백제. 이 후백제를 건국한 인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 후고구려와 후백제와 관련된 그러한 내용이 아닐까. 그리고 진성여왕이 나오니까 신라 말기의 그런 어지러운 상황에 대한 그런 내용이 아닐까라고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는데요. 이 후삼국 시대가 어떻게 출현하게 됐냐? 신라 말기에 굉장히 정치적 사회적 혼란이 발생하면서 지방의 여러 호족 세력들이 등장을 하게 되고 이 호족 세력들이 중심이 되어서 이 후삼국시가 등장했다라는 거 여러분들 아마 한국사 공부할 때 접한 기억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선지를 하나씩 보도록 하죠. 1번. 삼별초의 대몽항쟁. 삼별초의 대몽항쟁은 고려시대 몽골의 침입으로 인해서 이것이 발생을 하게 되죠. 따라서 여기서 우리가 봤던 신라 말기와는 크게 상관이 없고요. 신라 말 호족의 성장이 바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 궁예와 견원이 후고구려와 후백제를 건국할 때 바로 이 호족 세력들의 지지에 힘입어서 이런 나라들을 세울 수가 있었거든요.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최씨 무신정권. 최씨 무신정권 역시 고려시대 일이고요. 무신정권기에 있었던 일이죠. 4번에 위화도 해군과 조선건국, 이거는 이제 고려 말기의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번에 세도정치 시기 농민의 봉기. 세도정치는 이제 19세기 1800년대 조선 후기에 펼쳐졌던 외척 가문을 중심으로 했던 정치적인 그런 모습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었고요. 주로 이제 안동김 씨나 풍양조 씨와 같은 외척 가문들이 이 세도 정치를 주도를 했었죠.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도 풀어봤고요. 자, 4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가국가에서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골라라. 자, 가가 어떤 나라인지를 보도록 할게요. 자, 인쇄 문화를 꽃피운 나라다라고 나와 있는데, 자, 여기 직지심체요절이라는 자료가 나와 있죠.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은 팔만대장경이 나와 있습니다. 자, 직지심체요절, 팔만대장경, 이 두 가지 문화유산이 어느 시대에 제작이 되었느냐? 바로 어느 시대입니까? 고려시대에 제작이 됐죠. 고려시대. 직지심체요절 같은 경우는 현재 남아있는 것 중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 인쇄본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팔만대장경 같은 경우는 몽골 침입기에 최씨 정권에 의해서 만들어졌죠. 이 부초의 힘을 빌려서 몽골을 격퇴하고자 하는 그러한 염원을 담아서 만들어진 목판입니다. 목판. 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통해서 가가 고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고려에서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무령왕릉. 무령왕릉은 백제의 문화유산이죠. 무령왕이 백제의 왕입니다. 그리고 2번에 앙부일구. 앙부일구는 조선 세종 때 제작된 해시계죠. 해시계. 따라서 이거는 조선이 되겠고요.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3번에 삼국사기. 이 삼국사기를 편찬한 인물이 바로 누구냐면 김부식이죠. 김부식. 묘청의 난을 진압했던 바로 그 김부식. 고려의 대표적인 문벌 귀족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고요. 이 삼국사기 같은 경우는 현재 남아있는 역사책 중에 우리나라 역사책 중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책이기도 합니다. 고려의 김부식에 의해서 편찬이 되었고요. 4번에 대동여지도가 간행이 되었다.
대동여지도는 조선 후기 김정호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고려에 해당이 되지 않고요. 석굴암 본전불, 석굴암 같은 경우는 통일신라 시대에 만들어졌죠. 따라서 역시 정답이 아닙니다. 정답은 그래서 삼국사기 3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 문제도 이렇게 풀어봤습니다. 5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밑줄 친 전하의 업적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왕의 업적을 묻는 문제네요. 굉장히 일반적으로 많이 출제된 형태이기도 하고요. 사실 이 왕을 묻는 문제에서 나오는 왕들은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시기별로. 어떤 왕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전하께서는 풍토에 따라 농사짓는 법이 다르기 때문에 지방관에게 우리나라의 실제 농사법을 조사하라고 시켰다. 그래서 책을 만들었는데 그 책의 이름이 바로 뭐다? 농사직설이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중요한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 보도록 할게요. 뚜렷하게 기술할 만한 효자 충신 10녀를 선정하여 앞으로는 그림을 그리고 뒤에는 그들의 행적을 기록했는데 이 책의 이름은 뭐다? 삼강행실도다. 농사직설과 삼강행실도 이 두 가지를 제작한 편찬한 왕 누굽니까? 바로 조선의 세종이 되겠습니다. 보통 이제 세종에 대해서 묻는 문제를 나올 때 답으로 이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제 훈민정음의 창제거든요. 근데 이제 제시문으로 농사직설이라 삼강행실도를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요것 때문에 이게 세종이라는 것만 알면 사실 문제 푸는 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이걸 가지고 세종을 유추하는 과정에서 조금 헷갈리는 친구들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농사직설과 삼강행실도는 세종 시기의 대표적인 업적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고요. 이 외에도 이제 뭐 세종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 것이 뭐 집현전을 설치하였다, 혹은 칠정산을 편찬하였다, 이런 것들도 이제 자료로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 같이 연결해서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세종의 업적으로 옳은 거 골라볼게요. 답은 고르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죠? 세종이 한글을 창제했다, 훈민정음을 창제했다라는 거 모르는 친구는 별로 없을 겁니다. 정답은 2번인데요. 다른 선지들은 언제 건지 한번 보도록 하죠. 1번에 척화비를 건립했다. 척화비는 1871년 신미양요가 일어나고 나서 그 이후에 흥선대원군이 전국 각지에 세웠죠. 따라서 이것은 흥선대원군 집권기의 일이고 왕으로 치자면 고종입니다. 고종 시대에 이 척화비가 건립이 되죠. 그래서 외세와 교류를 하지 않고 서양 오랑캐에 침략했을 때 우리는 맞서 싸우겠다라는 의지가 이 척화비에 굉장히 뚜렷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흥선대원군의 통상수교 거부 정책이 잘 드러나 있는 비석이죠. 자, 3번에 노비안건법. 이 노비안건법 같은 경우는 고려 초기의 왕인 광종을 대표하는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광종하면은 중요한 키워드가 몇 가지가 있죠. 과거제를 처음 도입을 했고 노비안건법을 실시했고 광덕, 중풍 등 독자적 연호를 썼으며 호족 세력을 숙청했다. 고려 초기의 왕권을 강화시켰던 바로 그 광종이 도입한 제도가 실시한 제도가 바로 이 노비안건법이다 라고 여러분들 파악해 두시면 되겠고요. 광개토대왕릉비를 세웠다. 광개토대왕릉비를 세운 인물은 바로 광개토대왕의 아들이었던 장수왕입니다. 우리가 아까 앞에서 남진정책 추진했다고 살펴봤었죠. 고구려 장수왕에 대한 설명이 되겠고요. 황룡사 구축목탑은 신라의 문화유산인데요. 이 황룡사 구축목탑을 조성한 왕은 선덕여왕이 되겠습니다. 선덕여왕. 신라를 지키고자 하는 그런 일념을 담아서 거대한 건축물을 만든 것이죠. 황룡사 구축목탑. 따라서 세종에 대한 설명은 2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요. 나머지 선지가 어느 시대인지도 여러분들 반드시 잘 파악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6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 제도를 시행한 국가의 경제 정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는 문제입니다. 자, 어떤 제도인지 우리가 지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조 23년에 처음으로 역분전. 자, 일단 태조라는 이름이 나오는 걸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태조는 보통 고려 태조 아니면 조선 태조 아니겠습니까? 왕건 아니면 이성계 같은데 역분전을 공신들에게 지급을 했다고 하네요. 후삼국을 통일할 때, 자, 후삼국을 통일할 때 이게 이제 굉장히 또 중요한 키워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공로가 컸던 신하와 군사에게 공신들이죠. 공신들에게 이제 지급을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역분전과 후삼국 통일 이 두 가지가 이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중요한 키워드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후삼국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궁예가 세운 후고구려, 견훤이 세운 후백제, 그리고 기존의 신라 이 세 나라로 나눠져 있던 시대를 말하는데요. 이 후삼국을 통일한 태조, 역분전 공신들에게 역분전이라는 토지를 지급한 인물 바로 누굽니까? 이 사람이 태조 왕건이구나, 고려를 세운 왕건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특히 후삼국을 통일했다라는 힌트가 굉장히 결정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936년에 통일을 했거든요. 자, 그런데 이 문제는요. 왕건의 업적을 묻는 문제가 아니고 고려라는 이 나라, 이 왕건이 고려를 세운 나라죠. 고려를 세운 인물이죠. 이 고려의 경제 정책을 고르는 문제예요.
경제 정책. 그러니까 고려라는 나라가 어떠한 경제 정책을 펼쳤는지를 우리가 이 선지에서 찾으면 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결작을 징수하였다라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결작은 조선 후기에 군역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조선 영조가 실시한 균역법과 관련이 있습니다. 균역법. 자, 균역법은 군포 부담을 줄여주는 대신에 백성들의 군포 부담을 줄여드는 대신에 그 군포 부담이 줄어들어서 세금의 수입이 좀 줄어들었잖아요. 그 부족해진 세금을 추가적으로 보충하기 위해서 결작, 어장세, 선박세, 그리고 소금세, 그리고 선무군관포 이런 것들을 추가로 걷거든요. 결작 같은 경우는 토지 1결당 약 2두 정도로 걷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선 후기 균역법이기 때문에 조선이죠. 따라서 답이 될 수가 없겠고요. 자, 2번 보겠습니다. 직전법. 자, 직전법은요. 역시 조선 초기에 실시된 토지제도다라고 볼 수 있고요. 현직 관리에게만 수조권을 지급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거 언제 실시한 거냐? 조선 세조 때 실시를 했어요. 역시 마찬가지로 뭡니까? 조선이죠, 조선. 자, 조선은 과전법을 실시하다가 이것을 과전법 같은 경우는 전현직 관리 모두에게 수조권을 줬는데 세조 때 직전법으로 바꿔서 현직 관료에게만 지급을 하도록 바꿨고요. 나중에 성종 때는 관수강급제라고 해서 아예 수조권을 폐지를 해버립니다. 그 과정에서 실시됐던 제도가 직전법이죠. 자, 3번 보겠습니다. 전식과. 고려시대의 관료들에게 관직 복무의 대가로 지급한 제도가 토지의 수조권을 지급한 제도가 바로 이 전식과가 되겠습니다. 전지와 시지로 나누어서 지급을 했고 고려시대의 제도가 맞죠.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게 고려죠. 자, 4번의 영정법. 영정법 역시 조선 후기, 정확히 말하면 인조 때입니다. 인조 때 이 전세, 토지세의 징수 방식을 간결화하기 위해서 실시된 제도고요. 역시 이거 언제입니까? 조선의 인조 때니까. 국가로 치면 역시 조선이 되겠죠. 자, 5번의 농지개혁법. 이 농지개혁법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이 수립된 이후에 제정된 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로 치자면 대한민국이 되겠죠. 시기적으로 굉장히 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6번 정답은 3번이에요. 자, 7번 문제 보겠습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라 라는 문제입니다. 책 제목을 보도록 하죠. 독서 기록장인데요. 고려의 개혁군주 땡땡왕. 자, 고려의 군주라고 나와 있습니다. 고려 역사를 공부하다가 왕권 강화와 여기 중요한 키워드 나오죠. 반원 자주 개혁.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밑에 주요 내용도 다 나와 있어요. 정방을 폐지했고 가두했고요. 기철 등 친원 세력을 숙청하고 쌍성 총관부를 공격하고 정동행성 이문소, 고려의 내정을 간섭했던 정동행성 이문소라는 기구를 폐지했다라는 또 중요한 키워드가 나와 있죠. 이 왕이 누구라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습니까? 바로 누굽니까? 공민왕이죠. 공민왕입니다. 자, 공민왕은 고려 후기 원 간섭기에 이 원의 간섭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반원 자주 개혁 정치를 추진했던 왕입니다. 이 공민왕이 이제 고려의 왕 중에서 출제가 굉장히 많이 되는 인물이죠. 고려의 왕으로 문제를 낼 때 출제가 가장 많이 되는 두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광종과 공민왕이고요. 그거에 조금 미치지 못하지만 역시 또 자주 출제가 되는 인물이 태조왕건, 우리 앞에서 봤죠. 태조왕건, 그리고 고려 성종과 같은 인물이 있습니다. 거의 고려의 왕 문제는 이 네 왕들이 돌아가면서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중에서도 이번 3월 학평 같은 경우는 이제 공민왕이 출제가 됐네요. 자, 공민왕의 또 다른 정책이 뭐였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 되겠죠. 자,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골품제가 정비되었다. 골품제는 신라의 신분제도입니다. 따라서 공민왕과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화랑도가 개편되었다. 화랑도가 개편된 거는 신라의 누구냐? 진흥왕 때죠. 신라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진흥왕. 이 진흥왕이 화랑도를 국가적 조직으로 개편하면서 신라의 전성기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닦았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규장각을 육성하였다. 규장각을 육성해서 자신의 개혁 정치를 뒷받침할 수 있는 기반으로 만든 왕. 바로 누굽니까? 조선의 왕이죠. 누굽니까? 정조가 되겠습니다. 조선 후기에 정조에 대한 설명이 되겠고요. 육조직계제. 육조직계제는 조선의 통치 제도 중에 하나인데요. 육조와 의정부로 구성되어 있는 이 정책 결정 및 집행기구가 있어요, 조선에. 근데 이 육조가 의정부를 거치지 않고 바로 왕에게 다이렉트로 보고를 하고 왕으로부터 또 의정부를 패싱하고 육조가 바로 명령을 받는 시스템. 그래서 왕의 영향력이 좀 더 정책의 집행에 많이 반영되는 시스템이 바로 이 육조 직계제다. 의정부 서사제와 좀 구분되는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육조 직계제를 실시를 했던 대표적인 조선의 왕이 누가 있습니까? 바로 조선 초기에 태종이나 혹은
세조와 같은 인물들이 있죠. 이 왕들의 공통점은 뭐냐? 왕권의 강화를 추구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육조직계제는 왕권 강화와 같이 연결해서 파악하면은 좀 더 이해가 쉽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5번을 보면요. 전민변정 도감의 설치가 나와 있는데 이 전민변정 도감이 뭐냐? 억울하게 불법적으로 지배 유력 세력들이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해서 백성들을 노비로 만들고 그리고 토지를 강탈한 것을 샅샅이 조사해서 이것을 원래대로 돌려놓고자 하는 개혁기구예요. 이 전민변정도감을 바로 이 공민왕 때 신돈을 통해서 설치를 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이 되겠고요. 참고로 이 전민변정도감은 공민왕 때만 있었던 건 아니고요. 고려 후기에 여러 차례 설치와 폐지가 반복이 됩니다. 근데 공민왕 때 설치됐던 전민변정도감이 가장 대표적이고 이 전민변정도감의 설치 과정에서 활약했던 인물이 바로 신돈이다. 신돈. 그래서 공민왕, 신돈, 전민변정도감 역시 이것들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한 공민왕과 관련된 키워드라는 것도 여러분들 알아두시기 바라겠고요. 공민왕이 이런 전민변정도감을 설치한 이유가 뭐냐면 여기 나와 있죠. 기철등 친원 세력. 이들이 누구냐? 이들이 권문세족이에요. 권문세족. 이 권문세족 세력들을 견제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거 같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들이 친원파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7번 문제를 같이 풀어봤습니다. 8번 문제 보겠습니다. 가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자, 단체에 대한 설명을 고르라는 문제입니다. 자, 보도록 하죠. 많은 이들이 뜻을 모아서 가를 조직을 했습니다. 영음문의 옛 자리 부근에 독립문, 이 독립문이 또 중요한 키워드겠죠? 독립문을 세웠고 모화관을 고쳐서 독립관이라 했다. 독립문, 독립관. 여기서 우리가 가가 어떤 단체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무슨 단체죠? 독립협회가 되겠죠. 독립협회. 서재필이 중심이 되어서 조직되었던 정치단체가 되겠고요. 독립협회가 1896년에 조직이 돼서 정부에 의해 강제로 해산된 시기는 1898년이 되겠습니다. 자, 영음문이라는 문은요, 청나라의 사신을 맞이하던 문이에요. 그리고 이 모화관 역시 청나라의 사신이 머무르던 곳인데 이곳들을 이제 부수거나 개조를 해서 독립문과 독립관을 세웠다는 것이죠. 그만큼 이제 주변으로부터 우리가 독립적인 국가라는 것을 만천하에 알리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 독립협회 같은 경우는 만민공동회와 같은 대규모 민중 집회를 주도하기도 했고 다양한 운동을 펼쳤습니다. 민권운동, 자주 그리고 민권운동 그리고 열강의 이권 침탈을 막기 위한 이권수호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단체이기도 합니다. 자, 선지를 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방금 얘기했죠? 독립협회가 주도했던 대표적인 정치 집회 바로 뭡니까? 만민공동회가 되겠습니다. 이 만민공동회에서 굉장히 많은 활동들을 했고 특히 러시아의 이권 침탈을 굉장히 여기서 많이 규탄을 합니다. 그리고 또 독립협회 하면은 같이 딸려 나오는 또 중요한 키워드가 하나 있거든요. 그게 바로 뭐냐면 헌의육주예요. 독립협회는 의회 개설 운동을 펼치면서 헌의육주라는 민권을 굉장히 강조하는 정치 개혁안을 대한제국 정부에게 건의하기도 했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 같이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만민공동회 정치 집회 개최했고 러시아의 이권 침탈을 굉장히 특히 규탄을 했었다라는 거 같이 알아두시고요. 분화로드 운동을 주도했다. 분화로드 운동을 주도한 조직은 동아일보입니다. 동아일보 일제강점기제고는 동아일보, 조선일보의 문맹퇴치 운동 그리고 동아일보의 분화로드 운동, 계몽운동의 대표적인 사례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서울 진공 작전은 의병운동의 일환으로 펼쳐졌는데요. 이게 언제냐면은 정미의병 때입니다. 정미의병. 해산 군인들이 합류하면서 의병의 규모가 굉장히 커졌고 이 거대해진 의병들이 이제 서울 진공 작전을 펼쳐서 일제 세력을 몰아내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실패를 했었죠. 후기 의병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리고 4번에 연통제와 교통국을 운영한 조직은 뭡니까? 대한민국 임시정부입니다. 임정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상하이에서 김구가 조직한 단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이 침체에 빠져들자 이러한 임시정부의 활동에 활력소를 불어넣기 위해서 상하이에서 김구가 조직한 단체는 뭡니까? 바로 한인애국단입니다. 한인애국단. 임시정부 산하단체고요. 의열투쟁을 전개했죠. 대표적인 인물로 이봉창과 윤봉길 의사가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독립협회에 대한 설명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번 답은 1번이 되겠고요. 자, 9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가신분에 해당하는 인물로 적절한 것은 자 노래가사 바꿔 부르기라는 활동을 펼치고 있네요. 자 과제를 보겠습니다. 조선시대 네 신분, 조선시대 네 신분 중 하나를 선택해서 그 특징을 가지고 노래가사를 만들어라. 이런 활동 여러분들 학교에서 많이 하십니까? 예, 여러분들 되게 막 글쓰기라든지 뭐 역사 신문 만들기 혹은 이런 노래가사 바꿔 부르기 이런 활동들을 아마 많이 했을 텐데요. 이런 활동을 실제로 학교에서 했던 친구들은 조금 친숙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가사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산토끼를 개사를 했습니다. 양반과 상민의 가운데 끝났죠. 가운데 신분층. 예. 이게 이제 뭐 이거면 거의 뭐 게임 끝났네요. 그렇죠? 잡과의 응시의 잡과 기술관을 선발하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기술관 된단다. 기술관 세력이 속해 있는 신분층. 자, 다음 가사도 보겠습니다. 중앙의 서리 지방의 향리들. 자, 서리가 뭡니까? 서리는 중앙의 관청의 하급 관료들이 서리거든요. 그리고 지방의 실무를 담당하는 관리들이 향리입니다. 이들이 행정 실무를 담당했는데 서리, 향리, 그리고 여기 나오는 기술관, 그리고 여기에는 직접 나와 있지 않지만 서얼들까지 포괄하는 개념. 뭡니까? 바로 중인입니다. 중인. 중인도 나름 지배층이에요. 지배층이지만 양반에는 미치지 못하는 그러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겠죠. 이 중인층에 해당하는 인물로 적절한 것이 누구냐라는 것을 고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1번에 사신의 통역을 담당하는 역관. 이 역관이 바로 이 잡과 출신 관료에 해당이 되거든요. 따라서 정답은 1번입니다. 1번 대표적인 중인층이죠. 역관 외에도 뭐 의관이라든지 율관, 법률을 담당한 율관이나 혹은 이제 의학을 담당한 의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 기술관 소속들이 기술관의 대표적인 사례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2번 선지는 좀 황당하네요. 지방의 담로에 파견되는 왕족이라고 대놓고 나와 있는데 여기는 가운데 신분층이 나와 있죠. 예, 이거는 왕족이라는 말만 봐도 좀 틀린 선지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 지방의 담로, 22담로라는 행정구역에 파견되는 왕족, 이거 무령왕 때, 백제 무령왕 때 지방 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방의 22담로에 왕족을 파견하거든요. 그 내용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선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백제 시대입니다. 백제 무령왕 때이고요. 자, 당나라에서 공부하는 육두품. 자, 육두품이라는 키워드가 나와 있죠. 육두품은 골품제에서 진골 바로 아래에 있는 신분층이거든요. 골품제 아까 얘기했죠? 신라의 고유 신분제도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따라서 역시 정답이 아니고요. 4번에 도병마사 회의에 참석하는 고위관료. 일단 고위관료에서 걸러지죠. 고위관료. 가운데 신분층인데 고위관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도병마사가 뭐냐면요. 고려에 있었던 합의기구죠. 도병마사와 식목도가 있는데 주로 이제 국방 문제를 논의했던 합의기구가 도병마사가 되겠습니다. 시기도 맞지 않고 신분의 급도 맞지가 않죠. 중인과는. 주인에게 신공을 납부하는 외거 노비. 자, 노비입니다. 노비. 가운데 신분층인데 노비는 아니겠죠. 그렇죠? 따라서 정답 몇 번입니까? 의역관이 되겠습니다. 1번이 되겠어요. 자, 9번 문제 풀어봤고요. 자, 10번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밑줄 친 당시의 상황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는 거죠. 자, 여기 보면은 그림이 하나 나와 있는데 이 그림은 누가 그린 그림이냐? 신윤복이 그린 그림이다. 신윤복. 그래서 이 신윤복 같은 경우는 김홍도와 더불어서 대표적인 조선 후기에 활동했던 풍속화 화가죠. 그래서 당시가 언제냐? 바로 조선 후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조선 후기. 자, 조선 후기의 상황을 묻는 문제인데 이제 문화재를 가지고 이런 문화유산을 가지고 시기를 추론해서 이 시기에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 유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조선 후기라는 것만 알면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게 또 풀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 1번 보면요. 주자감은 발해의 최고 교육기관으로서 주로 이제 그 고위 관료들 혹은 지배층들의 자제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했던 기구입니다. 주자감. 발해기 때문에 맞지 않고요. 한글 소설, 홍길동전, 춘향전 등등 이런 한글 소설이 유행했던 시기가 바로 이 조선 후기가 되겠습니다. 조선 후기의 서민 문화의 일환으로서 굉장히 많이 인기를 끌었죠.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묘청이 서경천도를 추진했다.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 그리고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일으킨 묘청의 반란. 아까 삼국사기 얘기할 때 묘청의 반란을 김부식이 진압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김부식 고려 사람이에요. 묘청도 어디 사람이겠습니까? 고려 사람입니다. 따라서 정답이 아닙니다. 고려시대에 있었던 일이 되겠고요. 4번에 영고라는 제천 행사. 자, 영고라는 제천 행사를 개최했던 나라는 부여가 되겠습니다. 부여는 초기 국가죠. 삼국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이전부터 존재했던 나라가 이제 부여가 되겠는데 부여기 때문에 역시 시기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5번 선지 보겠습니다.
밀립대학 설립운동이 전개되었다. 밀립대학 설립운동은 일제강점기인 1920년대에 실력 양성운동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어요. 일제강점기이기 때문에 조선 후기가 당연히 아니죠. 따라서 역시 정답이 아닙니다. 자동 X가 되겠네요. 따라서 정답은 몇 번이다? 2번이 되겠습니다. 정답 2번이에요. 자, 10번 문제 풀어봤고요. 자, 11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상편지에 나타난 시기의 사실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는 문제네요. 읽어보도록 하죠. 땡땡에게 잘 지내고 있나? 이곳은 중일전쟁 이후 점점 상황이 나빠지고 있다네. 중일전쟁이 참고로 여러분 1937년부터 시작이 돼서 1945년까지 이루어집니다. 일제가 국가총동원법을 공포했어. 국가총동원법은 언제 공포됐냐면요. 1938년에 공포가 됩니다. 따라서 이 편지가 쓰여진 시점은 1938년 이후가 되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 한국인들을 전쟁터로 끌고 가고 물자를 빼앗아 가더니 이제는 일본식 성과 이름을 갖도록 강요하고 있네. 한국인들을 끌고 가고 물자 뺏고 일본식 성과 이름을 갖도록 강요하고 있다네. 여기서 이제 민족 말살 통치가, 민족 말살 정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 그리고 전쟁에 한국인들을 억지로 동원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줄 볼게요. 머나먼 충칭에서 독립운동에 힘쓰느라 고생이 많네. 자, 충칭. 자, 충칭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상하이에 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여러 군데로 이제 막 피난을 가다가 최종적으로 정착한 곳이기도 합니다. 충칭에 언제 정착했냐면요. 1940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정착을 해요. 따라서 내용들을 종합해 봤을 때 이 가상편지가 시기적 배경을 하고 있는 시기가 언제냐면 최소 1940년 이후가 되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940년 이후에 볼 수 있는 모습을 고르면 되겠네요. 이렇게 시기를 파악해서 그 시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고르는 문제를 많은 친구들이 어려워하거든요. 자, 그래서 어떤 시기, 특정 시기에 어떤 일들이 있었고 어떠한 모습들이 나타났을 거다라는 것을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시기에 대한 기본적인 배경 지식이 뒷받침이 돼야겠죠. 자, 선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이에요. 대한국 국제가 제정되었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대한국 국제는 대한제국 시기에 제정이 되었고 연도는 1899년이 되겠습니다. 1899년이요. 따라서 맞지 않죠. 1940년 이후가 돼야 되니까. 백두산 정계비는 조선과 청이 국경을 확실하게 정하기 위해서 세운 비석이고요. 요거는 18세기 1700년대에 세워졌습니다. 나중에 간도를 둘러싼 영토 분쟁의 씨앗이 되기도 했죠. 백두산 정계비는 18세기고 조선 후기이기 때문에 역시 맞지 않고요. 자, 교육입국 조서가 반포되었다. 교육입국 조서는 갑오개혁이 전개되던 과정에서 고종이 발표한 교육에 대한 조서고요. 이거 반포된 시기는 1895년 2차 갑오개혁 시기입니다. 역시 시기적으로 맞지가 않고요. 인천 상륙작전은 6.25 전쟁의 전세를 바꿔놓은 굉장히 극적인 작전이었죠. 인천 상륙작전은 1950년 9월에 있었습니다. 6.25 전쟁 와중에요. 따라서 역시 맞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중일전쟁이 1945년에 끝이 났기 때문에 독립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식민지 시기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1945년에 광복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맞지가 않습니다. 예. 해당이 되지 않고요. 황국신민서사 암송. 이 황국신민서사 암송이 바로 중일전쟁 본격화된 이후에 민족 말살 정책이 추진되는 그 과정의 일환으로서 황국신민서사 암송이 이루어졌죠. 따라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5번입니다. 나머지는 연도가 다들 되게 뚜렷한 것들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시기가 딱 특정이 되죠. 황국신민서사 암송은 일제가 침략전쟁을 본격화한 이후에 이제 활발하게 전개가 되었다는 것도 여러분들 같이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12번 문제 볼게요. 자, 밑줄 친 기억에 대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라 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읽어보도록 하죠. 일전에 미국 군대가 강화도 광성보, 자, 미국 군대라는 키워드가 나오고 강화도 광성보, 이 두 가지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나오죠. 어제연이 광성보 전투에서 활약을 했으나 결국은 전사한 것으로 보인다. 이 전투는 무슨 전투입니까? 바로 신미양요죠. 신미양요. 신미년에 미군이 강화도를 침략한 사건이고요. 연도는 1871년이 되겠습니다. 이 신미양요의 배경이 되는 사건은 제너럴 시어머너 사건이라고 해서 1866년에 있었거든요. 5년 후에 이제 미군이 그 제너럴 시어머너 사건을 빌미로 쳐들어와서 조선에게 통상을 요구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때 어제연이 광성보 전투에서 맞섰지만 결국은 전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신미양요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 신미양요에 대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있는데 2번에 신미양요가 나와 있네요. 따라서 정답은 2번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별무반은 고려 때 윤관이 여진을 정벌하기 위해서 편성한 특수부대입니다. 요거는 12세기의 일이에요. 12세기, 1100년대죠. 따라서 정답은 아니고요. 3번의 전주화약 체결. 전주화약은 동학농민운동의 전개 과정에서 1차 봉기가 마무리될 때 체결된 농민군과 정부가 전주에서 평화협정을 체결한 사건을 말합니다. 전주화약은 1894년이고 동학농민운동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역시 신미양요라는 큰 관련이 없고요. 홍경래의 난은 1811년에 발생했는데 세도정치 시기에 발생한 두 농민 반란 중에 하나죠. 임술 농민봉기가 1862년에 발생을 했고요. 1811년에는 홍경래의 난이 있었다. 세도정치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신미양요라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조총상민수륙무역장정은 이모군란을 진압한 청이 조선과 체결한 조약이고 1882년에 체결이 됩니다. 그리고 신미양요라는 큰 관련이 없고 조총상민수륙무역장정은 이모군란과 관련이 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죠. 따라서 정답은 뭡니까? 정답은 2번입니다. 2번 신미양요. 13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가나 발표 사이에 있었던 사실을 옳은 것을 골라라. 자, 가나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조선민족 해방. 민족 해방의 날이 왔다. 어제 15일 총독부로부터 행정권과 치안권을 이양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새 역사를 향해 한 걸음 내딛게 되었다. 민족 해방이라는 것부터 우리가 이것이 광복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광복절 8월 15일인 건 다 알죠, 여러분. 광복이 언제 됐느냐? 1945년 8월 15일에 이루어졌습니다. 1945년의 일이에요. 자, 날을 보겠습니다. 8.15 이날은 우리 대한민국은 경축, 3년 전 이날에 우리는 해방, 금년 이날 우리는 정부를 수립했는데 3년 전에 광복했다고 하니까 이거 언제입니까? 1948년 8월 15일이구나. 그리고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되었습니다.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가나 사이 시기에 있었던 일을 고르라는 거 보니까 이게 언제냐? 해방 후 3년이라고 부르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에 해당이 됩니다. 광복이 되고 나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기 이전까지의 이 3년 동안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거든요. 이 사이에 있었던 사실을 골라라라는 문제입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1번, 간도참변. 간도참변은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전투로 대승을 거둔 독립군들을 상대로 일본이 보복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을 했죠. 1920년의 사건이 되겠습니다. 정답이 아니고요. 서울올림픽, 88 서울올림픽 1988년에 있었죠. 따라서 정답이 아닙니다. 3번에 좌우합작위원회가 구성된 게 언제냐면 1946년이에요. 여운형과 같은 중도적인 입장을 가진 인물들이 좌익 세력과 우익 세력의 통합을 위해서 결성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큰 효과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모스크바 3상회의의 신탁통치 관련 내용이 한반도에 전해지면서 좌익 세력과 우익 세력 간의 갈등이 굉장히 격심해졌거든요. 그게 1945년 12월의 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1946년에 이런 좌우익의 갈등을 어떻게든 봉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위원회가 좌우합작위원회다. 그 중심에 섰던 인물이 바로 여운형과 같은 인물이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4번에 베트남 전쟁의 파병을 시작한 거, 이거 박정희 정부 때입니다. 박정희 정부 때고요. 파병이 비전투 부대부터 파병이 되는데 1964년부터 파병이 이루어졌다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두환을 중심으로 하는 신군부 세력이 12.12 사태를 일으켜서 권력을 장악한 시기는 언제냐? 12.6 사건이 있었던 바로 그 해입니다. 12.6 사태가 있었던 바로 그 해, 박정희가 암살되었던 바로 그 해, 1979년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몇 번이에요? 정답은 3번이 되겠죠. 3번. 자, 13번 문제도 풀어봤습니다. 자, 14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이냐? 모두말동지라고 해서 나와 있네요. 주제는 가. 자, 주제를 고르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주제를 나타낼 수 있는 4컷 만화를 그려보세요. 그래서 4컷 만화를 그렸나 봐요. 자, 구식군인들이 별기군에 비해 차별대우. 여기서 일단 어떤 사건인지 느낌이 옵니다. 분노한 구식군인들이 봉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흥선대원군이 등장을 했네요. 사태 수습에 나섰고요. 결국은 이 구식군인들의 반란을 진압하지 못했던 이 조선정부, 민씨 세력을 중심으로 하는 조선정부가 누구의 개입을 요청했습니까? 청군의 개입을 요청했죠. 그래서 결국은 끝난 이 사건, 구식군인들이 일으킨 봉기, 여기에 정부의 개항과 개화 정책에 불만을 품고 있던 민중들까지 합세한 이 봉기, 바로 무슨 봉기입니까? 임오군란이 되겠습니다. 임오군란. 이 임오군란은 언제 있었냐? 1882
1952년에 이모년에 발생했거든요. 고모군란도 아니고 숙모군란도 아닌 이모군란이다. 이모년에 발생했기 때문에. 자, 고맙습니다. 자, 아무튼 자 1, 2, 3, 4 네 컷만으로 그려져 있는데 자 그러면 들어갈 내용을 골라보도록 할게요. 정답은 뭡니까? 1번이죠. 네, 답이 대놓고 나와 있습니다. 자, 답을 근데 고르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나머지도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이 필요하겠죠. 을미의병. 자, 을미의병 같은 경우는 1895년에 본격화되었고 그 배경이 되었던 사건이 바로 뭡니까? 을미사변. 을미사변과 단발령이다라는 거 여러분들 같이 알아두시기 바라겠고요. 3번 보겠습니다. 물산장려운동. 물산장려운동은 일제강점기 시기인 1920년대에 전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산품을 애용해서 민족 자본을 육성시키자라는 취지로 전개가 되었고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밀립대학 설립운동 기억나시죠? 밀립대학 설립운동과 더불어서 1920년대 실력 양성운동을 대표하는 사건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산미증식계획. 이 산미증식계획 같은 경우는 언제 본격화됐냐면 1920년대 이후에 추진되었던 조선 역시 일제강점기죠. 일제강점기에 이 한반도에서의 쌀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 일제가 추진한 프로젝트가 되겠고요. 쌀 생산량은 실제로 늘어납니다만 일본으로 반출되는 양이 더 크게 늘어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한국인들은 식량 부족에 시달렸다라는 것도 같이 알아두시기 바라겠고요. 강화도조약 체결은 강화도조약은 1875년에 운요 사건을 배경으로 해서 1876년에 조선과 일본이 체결한 불평등 조약이었죠. 따라서 정답은 1번 이모군란 1882년에 있었던 이모군란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5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가에 들어갈 운동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자, SNS 화면입니다. 보도록 할게요. 나라빚 1,300만 원, 나라빚 1,300만 원을 갚기 위해 나라빚 1,300만 원을 갚기 위한 가를 기념하는 전시관을 방문했습니다. 의연금을 내는 인물 모형 앞에서 한 컷을 찍었대요. 인증샷 이렇게 남기고 있네요. 그렇죠? 자, 그리고 밑에 해시태그를 보면요. 대구, 그리고 대한매일신보, 전국 확산, 통감부 탄압, 양기탁 구속 이런 키워드들이 줄줄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나라빚 1,300만 원을 갚기 위함부터 이미 게임은 끝났는데 밑에 보면은 이 운동이 대구에서 시작이 되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또 짐작을 할 수 있고요. 대한매일신보라는 신문에 의해서 이 운동이 적극 확산되었구나라는 것도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기탁이 구속됨으로써 이 운동이 점점 와해되기 시작했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이 가 운동은 뭡니까? 바로 국채 보상운동이 되겠습니다. 이 국채보상운동은 1907년에 시작이 되어서 1908년 무렵까지 전개가 되거든요. 일제가 대한제국의 경제를 자신들에게 예속시키고자 차관을 막 제공을 해요. 돈을 꺼줬다는 얘기죠. 그래서 경제적으로 대한제국이 일본에게 예속되는 모습을 보이자 이러한 현상을 막기 위해서 재정적 독립을 이루기 위해서 서상돈이라는 사업가를 중심으로 대구에서 시작된 운동이 바로 이 국채보상운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구를 가면요, 여러분, 이거 대구에 사는 학생들도 아마 이 강의를 듣는 친구들 있겠지만 대구에 국채보상로라는 도로도 있어요. 그래서 대구에서 일어난 대표적인 민족운동이었다라는 거. 근데 일제가 이 대한매일신보의 사실상의 경영인이었던 양기탁에게 이 국채보상운동 모금의 횡령 혐의를 뒤집어 씌워서 결과적으로 무혐의로 판결이 나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국채보상운동은 와해되었다라는 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뭐죠? 4번이죠. 단답형 문제니까 그렇게 어렵지는 않고요. 나머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평운동은 이 저울처럼 평등한 사회를 만들자라는 취지로 전개가 되었고요. 일제강점기 1920년대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전개가 됩니다. 백정 주로 이제 도축업에 종사하던 백정들이 그런 사회적 차별 이런 것들을 타도하기 위해서 전개한 운동이 되겠어요. 형평운동은 따라서 국채보상운동이랑 큰 관련이 없겠고요. 새마을운동은 1970년대에 박정희 정부에 의해서 추진되었던 농촌개발운동입니다. 따라서 역시 맞지가 않죠. 위정척사운동은 196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굉장히 장기적으로 전개가 되었고요. 시기별로 조금 다른 모습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근데 공통적인 목적은 뭐냐? 바른 것을 지키자. 여기서 말하는 바른 것, 조선의 전통적 성리학적 가치를 말합니다. 조선의 전통적 성리학적 가치를 지키고 사악한 것, 특히 이제 서구 열강 세력을 중심으로 하죠. 일본과 서구 열강 세력을 중심으로 하는 사악한 것을 배척하자라는 그러한 운동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국채보상운동과는 관련이 없고요. 신탁통치 반대 운동은 아까도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1945년 12월에 개최되었던 모스크바 3상회의 여기서 이제 신탁통치에 관한 결정이 내려지게 되고요. 이 내용이 이제 한반도에 알려지게 되면서 이 신탁통치를 둘러싸고 굉장히 격렬한 운동들이 벌어지는데 그때 전개되었던 운동이에요. 신탁통치 반대 운동이고 이 신탁통치 반대 운동이 전개되면서 가뜩이나 사이가 썩 좋지 않았던 좌익과 우익 세력이 더욱더 벌어지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라고 여러분들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16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다음 글이 작성된 시기. 자, 또 시기를 추론을 해야 되겠네요. 한번 보도록 합시다. 지금 남쪽에서는 모두 모내기를 하여 농사를 짓는다. 모내기법은 직파법보다 노동력이 5분의 4가 줄어든다. 그러므로 노비나 머슴이 많은 자는 한없이 경작을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모내기가 이제 중요한 키워드가 되겠네요. 남쪽에서는 모두 모내기를 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이 글을 쓴 사람이 누굽니까? 이익이죠. 이익이 누굽니까?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실학자, 중농학파 실학자입니다. 따라서 이 글이 작성된 시기가 언제다? 조선 후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모내기가 어떠한 파급력을 가져왔느냐? 자, 모내기는 일단 뭡니까? 벼를 그대로 벽실을 땅바닥에 뿌리는 직파법이 아니고요. 모를 따로 키웁니다. 모가 이제 벼의 새싹이죠. 그래서 모가 좀 자라면은 이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옮겨 심는 겁니다. 다른 말로 이양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노동력이 굉장히 절감되는 게 뭐냐면 이 직파법은 막 뿌려가지고 마구잡이로 자라는데 이 모내기 같은 경우는 일렬로 줄을 지어서 쫙 심기 때문에 잡초 제거가 굉장히 수월해요. 그래서 노동력도 감소를 하게 되고 생산력도 굉장히 늘어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단점은 물이 많이 필요하고 가뭄에 약하다는 건데 조선 후기에는 그러한 단점을 보완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수리시설을 만드는 기술이 어느 정도 발달해서 이런 모내기법이 널리 퍼졌죠. 이 모내기만 가지고는 사실 시기를 유추하기 힘든 게 모내기가 사실 이전부터 알려져 있긴 했어요. 근데 이렇게 글에서 나와 있다시피 남쪽에서 이렇게 일반적으로 모내기가 보급되었다. 이것은 언제다? 조선 후기다라는 것 여러분들 같이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내기를 통해서 노동력이 절감이 됐기 때문에 광작도 가능해졌고요. 벼와 보리의 이모작도 가능해졌다. 이런 것도 여러분들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볼게요. 이 시기는 조선 후기죠. 자,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급이 지급되었다. 노급은 통일신라 시기에 신문왕에 의해서 노급이 폐지가 되고 이게 관료전으로 대치가 되죠. 신라시대 제도입니다. 따라서 정답이 아니고요. 대동법이 실시된 것. 대동법이 이제 조선 후기에 수치체제 개편 과정에서 실시되었던 제도고 방납의 폐단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존의 집집마다 토산품을 현물로 걷던 것을 쌀이나 포, 동전과 같은 화폐 기능을 할 수 있는 것들로 대신 거둔 제도가 대동법이죠. 그래서 이 대동법 실시되면서 공인이라는 정부에게 고용된 어용상인이 등장하기도 했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어요. 조선 후기. 소수공업이 성행한 시기는 고려입니다. 고려시대에 향, 소, 부곡이라는 특수행정구역이 있었고 특히 소 같은 경우는 수공업을 굉장히 전문적으로 했고요. 금용실명제는 1993년 김영삼 정부 때 실시된 대표적인 정책이 되겠습니다. 자, 5번 같은 경우는 이건 언제냐? 낙랑과 외 등의 철이 활발하게 수출한 이 정치 집단 바로 뭡니까? 변한 그리고 가야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조선 후기랑 맞지 않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7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밑줄 친 항일민족운동에 대한 설명을 골라보겠습니다. 일단 여기 나와 있죠. 3.1운동 이후 일제강점기 최대 규모의 항일민족운동. 자, 3.1운동 이후에 최대 규모다. 이게 일단 중요한 키워드고요. 역에서 일어난 한국 학생과 일본 학생 간의 충돌이 발단이 되었다는 것이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첫 번째만 가지고는 뭔지 정확히 우리가 알기가 좀 쉽지가 않은데 두 번째를 통해서 확실하게 이게 무슨 운동인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광주에서 일어났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운동은 무슨 운동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느냐? 바로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은 몇 년에 발생했느냐? 1929년에 발생을 해서 전국적으로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규모가 3.1운동 이후에 가장 컸어요. 이게 이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라는 것을 알면은 사실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 수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볼게요. 신간의 지원. 자, 신간회가 이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의 진상 조사단을 파견하는 등 다각도로 이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을 지원을 합니다. 정답은 1번이고요. 2번을 좀 많이 헷갈릴 수 있습니다. 순종이 인산일에 시작된 사건은 60만세 운동이고 이 60만세 운동이 제2의 3.1 운동을 노리고 시작을 한 거긴 합니다. 하지만 일제가 사전에 이 운동 계획을 파악하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널리 확산되지는 못
못했어요. 따라서 이 60만 세 운동과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대 규모 상일 운동이 제일 크고요. 그 이후에 최대 규모 한다면 광주 학생 항일 운동, 특히 어느 시대? 일제 강점기 시대에 있었던 3.1 운동 다음 가는 규모의 민족 운동이 바로 이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조선 책략 유포에 반대했던 것은 조선 책략이 이제 1880년에 김홍집이 이제 2차 수신사로 다녀오면서 조선의 유포가 된 책이죠. 이 조선 책략 유포에 반대하면서 이만손을 비롯한 영남 유생들이 영남 만인소를 올립니다. 영남 만인소 1880년대 일이 되겠고요. 집강소가 설치되는 계기, 집강소는 동학농민운동의 전개 과정에서 설치가 되었죠. 따라서 설치하는 계기가 되었다? 아니고요. 상관없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에 영향을 준 것은 3.1 운동이 되겠죠. 3.1 운동.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번. 신간의 지원을 받았다는 거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랑 같이 연결해서 파악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조금 급하게 문제를 풀다 보면은 실수할 수도 있는 문항이 바로 이런 문항이에요. 이런 문항. 자, 1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자, 박재혁이라는 인물이 나오네요. 박재혁. 자, 만주 지린에서 김원봉. 이 김원봉이 일단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예요. 사실 왜냐면 이 박재혁이라는 인물이 교과서에 나와 있긴 한데 조금 생소할 수 있거든요. 선생님이 총평에서도 얘기했지만 보통 이 단체가 이제 의열단인데 김원봉에서 나오죠. 의열단인데 이 의열단에 대한 문제가 나올 때 보통은 김익상, 김상옥 혹은 나석주 이런 사람들이 많이 제시가 되는데 박재혁, 부산경찰서에 폭탄을 투척했습니다. 박재혁에 대한 문제는 사실 그동안 잘 안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번 기회에 이 박재혁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 가단체는 김원봉입니다. 김원봉이 아니라 의열단입니다. 김원봉이 조직을 했죠. 의열단에 대한 설명 골라보겠습니다. 한인애국당과 더불어서 대표적으로 의열투쟁을 전개했던 단체입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1번,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제정했다. 이건 뭡니까? 이거는 조선어 학회입니다. 조선어 학회. 조선어 학회에 대한 설명이 되겠고요. 2번에 정우회 선언을 계기로 결성된 단체는 좌우 합작단체, 민족주의, 사회주의 진영이 함께 힘을 합쳐서 만든 단체인 신간회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신간회, 1927년에 조직이 됐죠. 따라서 정답이 아니고요. 조선혁명 선언을 활동 지침. 이 조선혁명 선언이 의열단과 같이 연결돼서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거든요.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이거 누가 썼냐면 신채호가 썼어요. 신채호. 민중의 직접 혁명을 강조하는 선언문이고요. 이 조선혁명 선언이 바로 의열단의 활동 지침으로서 자리를 잡았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자, 고종 강제 퇴위 반대 운동을 전개하다가 해산된 단체는 대표적인 애국계몽운동 단체인 대한자강회가 되겠습니다. 대한자강회. 그리고 5번에 러시아의 저령도 조차 요구를 저지했다. 러시아의 이권 침탈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앞서서 반대하고 이권 수호 운동을 벌였던 단체가 어딥니까? 바로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독립협회죠. 독립협회가 만민공동회를 주도하면서 이런 러시아의 이권 침탈을 규탄했다. 아무래도 이 독립협회가 활동했던 시기가 아관파천 이후기 때문에 아관파천을 계기로 러시아의 입김이 커진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 때문에 이러한 활동을 많이 벌였겠죠. 그렇죠? 다만 이제 독립협회 활동의 한계점이라고 한다면 일본에 대한 경계심이 조금 부족했다라는 것 정도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몇 번입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죠. 의열단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이제 두 문제 남았네요. 자, 조금만 더 힘내시고요. 다음 대본에 나타난 민주화 운동의 영향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5월 18일 명동성당. 박종철 군 고문 치사 사건의 진상이 조작되었습니다. 박종철 군을 고문해서 죽음에 이르게 한 진짜 범인을 밝히겠습니다. 라고 했고요. 6월 10일입니다. 6월 10일 서울시청 앞 호헌 철폐, 독재 타도. 자, 이 두 가지가 중요한 키워드가 되겠죠.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은 언제 있었냐면은 1987년에 초에 있었습니다. 이때 이 박종철이 군부 독재 타도를 위해서 활동을 하다가 물고문을 받다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을 했어요. 이 사건을 은폐하려고 정부가 시도했으나 그 진상이 밝혀지면서 굉장히 많은 시민들의 분노가 발생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4월에는 또 무슨 일이 있었느냐? 4월에는 당시 이제 대통령이 전두환이었는데 이 전두환이 무슨 조치를 발표하냐면 4.13 호헌 조치를 발표를 합니다. 호헌 조치. 자, 호헌이 무슨 뜻이냐면 헌법을 지키겠다, 수호하겠다, 바꾸지 않겠다 이런 의미인데요. 당시 헌법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었냐면은 대통령 간선제를 규정을 하고 있었어요. 즉 국민들이 직접 대통령을 선출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 선거인단에 의한 대통령 간선제를 규정을 하고 있었는데 대통령 간선제로는 정권의 교체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 시민들이 헌법의 개정을
계속 주장을 해왔었습니다. 근데 호원 조치를 발표함으로써 전두환 정부가 우리는 너희들의 말을 듣지 않겠어 라고 선언을 한 것이죠. 이러한 4.13 호원 조치에 반발해서 1987년 6월에 엄청난 대규모의 집회가 발생했던 겁니다. 그래서 뭘 외쳤습니까? 호원 철폐! 헌법 수호하겠다고 한 거 당장 철폐하고 대통령 직선제로 헌법을 바꾸라! 예, 주장했던 바로 그 민주화 운동, 바로 무슨 운동입니까? 이거 6월 민주항쟁입니다. 6월 민주항쟁. 영화로도 제작이 되었었죠. 6월 민주항쟁. 자, 5.18 광주에서 있었던 5.18 민주화 운동과 더불어서 1980년대를 대표하는 굉장히 중요한 민주화 운동이라 볼 수 있고요. 이 6월 민주항쟁은 성공해서 마침내 대통령 직선제가 이루어지고 지금의 헌법이 이때 지금 헌법의 틀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대통령 5년 단임제 그리고 국민의 직접 투표에 의해서 선출되는 대통령 직선제 규정 이런 것들이 바로 이 6월 민주항쟁의 결과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자, 이 민주화 운동의 영향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유신체제가 붕괴되었다. 유신체제는 12.26 사태로 붕괴가 되었습니다. 1979년 중앙정보부장 김재규가 대통령 박정희를 총으로 쏴서 죽인 사건이죠. 그래서 이 12.26 사태가 벌어지면서 박정희 정권의 유신체제가 무너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장면 정부가 수립되는 계기가 된 사건은 뭡니까? 4.19 혁명이 되겠습니다. 4.19 혁명. 그래서 4.19 혁명으로 이승만 독재정부가 무너지고 장면 정권이 수립이 되었죠. 제주 4.3 사건, 제주 4.3 사건은 남한만의 단독 선거에 반대해서 1948년부터 제주도에서 본격적으로 발생한 사건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대통령 직선제 개헌이 이루어졌다. 4번이 정답이 되겠죠. 정답은 그래서 4번입니다.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은 6.25 전쟁이 끝난 이후에 이제 한미 군사 동맹의 일환으로 체결된 조약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953년에 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19번 문제는 대통령 직선제 개헌이 되겠고요. 자, 마지막 20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성명이 발표된 시기를 연표. 자, 이거 이제 많은 학생들이 또 어려워하는 문제입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서울과 평양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회담, 서울이랑 평양에서 있었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남북은 오랫동안 서로 만나지 못해 생긴 오해하심, 불신을 풀고 조국 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해 아래와 같은 사항들을 합의하였다. 쌍방은 자주, 평화, 민족적 대단결의 통일 원칙. 이 자주, 평화, 민족적 대단결. 요게 이제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세 가지의 이 세 가지의 통일 원칙에 합의한 이 선언. 그리고 두 번째 보겠습니다. 남북 사이의 문제를 해결할 목적으로 남북조절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 두 가지가 중요한 핵심 포인트예요. 이 두 가지를 바탕으로 해서 이 성명이 무슨 성명이라는 것을 알 수 있냐면 1972년에 발표된 7.4 남북 공동성명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언제냐면 방금 얘기했지만 1972년이고요. 1972년이면 박정희 정부 때입니다. 박정희 정부 때. 냉전이 조금씩 완화되는 국제 정세에 발맞추기 위해서 남한과 북한이 공동으로 발표한 성명문이고요. 이 7.4 남북 공동 성명으로 인해서 당장이라도 통일이 올 것 같은 분위기가 형성되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남한과 북한 모두에서 통일을 위한 새로운 체제를 준비하겠다라는 명분으로 더욱더 독재 권력 체제가 강화되는 결과를 낳았죠. 그래서 이거 발표된 이후에 남한에서는 똑같은 1972년에 유신헌법이 완파가 돼서 유신체제가 시작이 됐고요. 북한에서는 김일성을 중심으로 하는 독재체제가 견고해지는 사회주의 헌법이 역시 마찬가지로 1972년에 반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북의 독재체제 강화에 이용되기만 하고 실질적으로 통일에 대한 어떤 움직임은 그다지 눈에 띄게 나타나지 않았다는 그런 한계점이 있겠습니다. 이 7.4 남북 공동성명이 이 세 가지의 통일 원칙의 합의가 이루어졌고요. 남북조절위원회의 설치라는 성과를 낳았다는 것도 여러분들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는데, 자, 그럼 1972년이니까 자, 골라보도록 하죠. 자, 어느 시기에 들어가느냐? 일단 여러분 이거 연도 몰라도 풀 수는 있어요. 5.16 군사정변으로 박정희 중심의 군부 세력이 정권을 잡았고 이 부마 민주항쟁이 유신체제에 반발해서 벌어진 민주화운동이라는 것을 안다면 정답이 4번 라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죠. 나머지 사건들은 언제 발생한 건지 우리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6.25 전쟁은 1950년에 북한의 침략으로 발생을 하게 되었죠. 1950년입니다. 53년까지 이어져요. 4.4 오입개헌은 1954년에 이루어졌고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 연임 제한을 철폐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승만의 영구 집권을 가능하게 만든 개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 4.4 오입 개헌 2년 전에는 발췌 개헌이 있었어요. 대통령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바꾸는 발췌 개헌이 있었고, 그로부터 2년 후에 1954년에 4.4 오입 개헌이 이루어졌다. 4.19 혁명 아까도 얘기했지만 4.19 혁명은 1960년이고요.
이승만 정부가 무너지는 계기가 됐죠. 이승만이 대통령직에서 하야를 했습니다. 5.16 군사정변 장면 정부 때 일어났죠. 1961년 박정희를 중심으로 하는 군부 세력이 주도를 했고요. 부마민주항쟁은 부산과 마산에서 일어났고요. 1979년 이 부마민주항쟁이 바로 유신체제 붕괴의 신호탄이 되었고 부마민주항쟁 이후에 12.6 사태가 벌어지면서 박정희 정부의 유신체제가 종말을 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OECD에 가입한 건 언제냐면 1996년이에요. 근데 OECD 가입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IMF라는 굉장히 거대한 경제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던 것이죠. 1972년이니까 정답은 라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우리 모든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문제를 풀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너무 많이 틀렸다고 좌절하실 필요 없이 여러분들의 약점을 체크하는 그런 기회로 삼았길 바라면서 이번 문제풀이가 여러분들의 한국사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강의 듣느라 굉장히 고생 많으셨고요. 한국사 공부에 있어서 항상 여러분들 앞에 탄탄대로가 펼쳐져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고생했어요. 안녕!